이혼 서류를 손에 쥐었다. 마음이 시큰거리기는커녕 오히려 10kg짜리 짐을 내려놓은 듯 후련했다. 언니, 진짜 이혼했어? 친구 최지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배경이 시끌벅적한 걸 보니 백화점인 모양이다. 응, 방금 도장 찍고 나왔어. 나는 종로구청 아브넥나무에 기대 서서 바람에 흩날리는 낙엽을 멍하니 바라보며 대답했다. 그 인간 쓰레기는? 뭐, 매달리거나 하진 않았고? 매달리긴 뭘. 병원에 급히 가봐야 한다던데. 그 여자 오늘 산부인과 검진받는 날이거든. 나는 픽 웃었다. 전화기 저편에서 3초간 침묵이 흘렀다. 이내 지원의 고함이 터져나왔다. 미친 새끼, 김진우, 지난달까지만 해도 언니한테 평생 너만 사랑한다고 하더니 바로 그 여자 산부인과에 따라가? 양심도 없나? 양심 같은 건 진작에 갖다 버렸지. 나는 발끝으로 작은 돌멩이를 툭 찼다. 결혼 전부터 둘이 붙어 먹었더라. 우리 엄마가 그때 눈이 삐어서 그놈을 유망주라고 생각만 안 했어도 내가 저런 놈이랑 결혼했을까. 이모님도 그놈이 자수성가한 척하는 거에 속으신 거지. 지원이 분을 사귀지 못하며 말했다. 참, 그놈 망해가는 회사 전부 이모님이 투자해준 돈으로 버티는 거 아니야? 당장 투자금 빼라고 해.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어버려. 나도 그럴 생각이야. 나는 휴대폰 연락처에서 엄마를 찾았다. 이름 뒤에는 괄호 안에 이선희 회장님이라고 적혀 있었다. 김진우와 결혼하기 위해 나는 엄마와 3가지 약속을 했었다. 그중 하나가 김진우가 돈을 보고 접근할까봐 대외적으로 엄마를 그냥 동네마트 사장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부질없는 짓이었다. 전화를 걸자마자 엄마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예쁜 딸, 이혼했어? 엄마, 회사 아래 카페에 와 있어. 축하 파티하게 얼른 내려와. 네?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내가 깜짝 놀라 묻자 엄마가 웃었다. 내 엄마를 바보로 아나. 김진우 그놈 저지른 짓은 진작에 알고 있었지. 지난주에 김비서 시켜서 다 알아봤어. 그 여자 이름은 백소희, 그놈 회사 비서라더군. 배는 벌써 5개월이고 네가 말리지만 않았어도 내가 진작에 사람들 데리고 가서 회사 발칵 뒤집어 놨을 거야. 코끝이 찡해졌다. 나는 훌쩍이며 말했다. 엄마, 흥분하지 마세요. 아, 맞다. 김진우 회사에 투자한 돈 말이야. 100억 원 그거. 진작에 빼고 싶었어.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 회사 장부 엉망진창인 거 보니 딱 망할 각이더만. 말해봐, 언제 동서할까? 바로 지금요. 나는 30분 전 김진우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봤다. 사진 속 그는 인부복을 입은 여자를 부축하며 새 생명을 기다리며라고 적어 놓았다. 역겨움이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지금 그 여자랑 산부인과에 있을 거예요. 아주 그냥 제대로 물 먹여주세요. 알았다. 엄마가 통쾌하게 말했다. 바로 김 비서한테 전화해서 법무팀에 알리라고 할게. 30분 내로 모든 협력 중단하고 자금 동결시키라고. 참, 우리 딸 저녁에 뭐 먹고 싶어? 주방장 시켜서 몸보신하게 신선노라도 해줄까? 아무거나 다 좋아요. 김진우가 끓여준 김치찌개만 아니면 나는 웃었다. 예전에 김진우는 자기가 끓인 김치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자랑했었다. 지금 생각하면 쉬어빠진 김치 냄새밖에 나지 않는다. 전화를 끊자마자 지원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어떻게 됐어? 이모님이 투자금 뺀대? 응, 동의한 정도가 아니라 이미 실행에 옮기셨어. 대박. 지원이 환호했다. 김진우 그 회사, 이모님 돈 없으면 사흘도 못 버틸걸? 아, 근데 그놈 언니 엄마가 재벌 회장님인 거 알아? 아마 모를걸. 나는 어제 김진우가 이혼하자며 내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수연아, 나랑 소희 씨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야. 내 엄마는 고작 동네 마트나 운영하는데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우리 이혼하는 게 너한테도 나한테도 좋은 일이야.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궁금해졌다. 회사 계좌가 동결되고 모든 거래처가 떠나간 걸 알게 되면 그가 무릎 꿇고 장모님을 외치며 울부짖을지 생각에 잠겨 있는데
김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전화를 받았다. 이수연, 이혼 서류 잘 챙겼지?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다. 배경에서는 여자의 애교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백소희일 것이다. 잘 챙겼어. 재결합하자고 찾아올 일 없으니 걱정 마. 누가 재결합이래? 그가 비웃었다. 집에 있는 주민등록 등본 어디 뒀냐고. 소희 씨가 혼인신고하게 호적 옮기고 싶다네. 아, 그래? 나는 웃음이 터졌다. 김진우 씨, 당신 회사 계좌 방금 동결된 건 알아요? 전화기 저편이 조용해졌다. 이내 김진우의 냉소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수연, 장난치지 마. 나 겁주려는 수작이지? 우리 회사 아주 잘 나가. 방금도 큰 프로젝트 하나 따냈다고. 그래요? 시간 보니까 딱 30분 지났네. 얼른 휴대폰 확인해봐요. 김 비서님이 통보했을 테니까. 아, 참. 백소희 씨랑 백년해로 하고 아들, 딸 많이 낳아서 축구팀이라도 만드세요. 아주 평생 고생 좀 해보라고. 나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수신 차단까지 해버렸다. 예전에 그와 혼인신고를 할 때보다 훨씬 더 동작이 민첩했다. 길가로 나와 택시를 잡았다. 기사 아저씨가 내 손에 들린 서류를 힐끗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가씨, 표정 보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랑 이혼했나 보네. 나도 전처랑 이혼할 때 5억 로또 맞은 것보다 더 기뻤어요. 아저씨, 정말 재밌으시네요. 나는 안전벨트를 매며 말했다. 미래타워로 가주세요. 그곳은 김진우의 회사가 있는 곳이다. 회사가 망한 걸 알았을 때 그의 표정이 얼마나 볼만할지 직접 가서 확인하고 싶었다. 차가 막 모퉁이를 돌자 지원에게서 카톡이 왔다. 언니, 김진우 인스타 게시물 삭제했어. 뭔 일 터진 듯. 나는 팝콘각 이모티콘을 보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입꼬리가 절로 올라갔다. 김진우, 넌 항상 내가 너한테 과분하다고 했지? 우리 엄마가 돈이 없어서 너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했지? 오늘 내가 똑똑히 알려줄게. 네가 말하던 그 잠재력이라는 게 전부 우리 엄마 돈으로 쌓아 올린 거품이었다는 걸. 그 거품이 꺼지고 나면 너한테 뭐가 남는지 한번 보자고. 택시가 미래타워 앞에 멈추자마자 김진우의 비서인 박대리가 서류 뭉치를 안고 건물에서 뛰쳐나오다시피 했다. 하마터면 차문에 부딪힐 뻔했다. 박대리님, 왜 그렇게 서두르세요? 내가 차창을 내리고 그를 불렀다. 박대리는 나를 보자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다. 이수연 씨. 아니, 사모님. 여긴 어쩐 일로. 김 대표님 좀 뵈러요. 나는 차문을 열고 하의를 신은 채 천천히 건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오늘 회사 분위기가 꽤 활기차네요. 아까 보니 거래처 차들이 몇 대나 나가던데.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서류를 주우며 손을 덜덜 떨었다. 사모님, 제발 놀리지 마십시오. 회사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100억 원 자금이 꼼짝도 안 해요. 거래처들은 전부 계약 해지하겠다고 난리입니다. 대표님은 방금 사무실에서 컵을 3개나 깨뜨리시고 지금 김 비서님께 계속 전화하고 계세요. 안 될 텐데, 김 비서님 말이죠? 나는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말했다. 지금 우리 엄마랑 스파 받고 계실걸요? 박 대리가 벌떡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이 동그래졌다. 사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 비서님은 이 회장님 비서 아니십니까? 그럼요. 나는 유리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며 말했다. 설마 김진우 씨 그 망해가는 회사가 은행에서 100억을 대출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 우리 엄마 돈이에요. 그의 손에서 서류철이 툭 하고 떨어졌다. 그는 입술을 파르르 떨었다. 그럼 이 회장님이 사모님 어머니셨습니까? 대표님은 계속 동네마트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나랑 결혼했겠죠. 나는 차갑게 웃으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다.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얼른 올라가서 당신 내 대표님이나 챙겨요. 충격받아서 쓰러지기라도 하면 어떡해. 그 여자랑 애 키울 몸은 남겨둬야지. 엘리베이터가 8층에 도착하자마자 대표이사실에서 김진우의 고함이 들려왔다.
문을 뚫고 나올 듯한 소리에 귀가 아플 지경이었다. 최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3년이나 같이 일했는데 15억짜리 계약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파기하시면 어떡합니까? 김 대표, 나도 어쩔 수 없어.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에는 난처함이 묻어났다. 자네 회사 자금줄이 막혔다는데 내가 물건 보내고 돈 못 받으면 어떡해? 친형제 사이에도 돈 계산은 정확히 해야 하는 법이야. 날 원망 말게. 이런 시발. 김진우는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문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곤 눈이 시뻘개졌다. 이수연, 마침 잘 왔어. 내년 지시지? 무슨 짓이요? 나는 소파에 앉아 테이블 위에 놓인 제비집 수프를 한 숟갈 떠먹었다. 지난번에 내가 사온 것이었다. 그 여자한테는 아낌없이 줬나 보다. 회사 계좌 동결되고 거래처에서 계약 해지한 거 너 아니면 누구겠어? 그가 달려들어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가뿐하게 피했다. 김 대표님, 말씀은 증거를 가지고 하셔야죠. 나는 손수건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다. 난 당신 회사 재무팀에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당신 거래처 사람들을 만난 적도 없는데 무슨 수로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런데 왜 하필 오늘 이런 일이 터지는 건데? 아침에 네가 계좌 동결될 거라고 했잖아. 분명 내 짓이야.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이마에는 핏대가 섰다. 그건 그냥 추측해 본 거죠. 나는 다리를 꼬았다. 당신 회사 꼴이 어떤지 스스로 잘 알잖아요. 엉망진창인 장부, 탈세 증거만 모아도 방 하나는 채울걸요. 계좌가 동결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아, 맞다. 방금 아래층에서 국세청차를 봤는데 아마 지금쯤 올라오고 있을 거예요. 김진우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치다 책상에 부딪혔다. 너, 날 겁주는 거지? 겁주긴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이거 한번 들어볼래요? 지난주에 박대리 시켜서 5억 원 이익 숨기려고 분식회계 지시한 거. 당신 입으로 직접 말했잖아요. 그가 휴대폰을 뺏으려고 달려들었지만 나는 옆으로 피했고 그는 파일 캐비닛의 색에 부딪혔다. 아픈지 얼굴을 찡그렸다. 김진우, 헛수고하지 마. 나는 휴대폰을 가방에 다시 넣었다. 이 증거들은 우리 엄마가 이미 변호사 시켜서 다 정리해놨어. 마음만 먹으면 당신 감옥에 몇 년 쳐넣는 건 일도 아니야. 이수연, 그는 팔을 부여잡고 일어섰다. 그 눈빛은 나를 잡아먹을 듯했다.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망가뜨려. 망가뜨려? 나는 어이가 없어 웃음이 터졌다. 눈물이 나올 뻔했다. 네가 백소희랑 산부인과 갔을 땐 나한테 미안하다는 생각 안 했어? 우리 엄마 돈으로 그 여자 먹여 살릴 땐 나한테 미안하다는 생각 안 했냐고. 김진우, 이게 바로 인과응보라는 거야. 사무실 문이 열리고 백소희가 배를 감싸 안은 채 들어왔다. 얼굴에는 막 산부인과 검진을 마친 듯한 더이한 표정이 어려 있었다. 진우 씨, 아까 김 비서님이 전화. 어머, 이수연 씨가 왜 여기에? 큰 선물 하나 주러 왔죠. 나는 그녀를 향해 이혼 서류를 흔들어 보였다. 보세요. 방금 나온 따끈따끈한 거예요. 이제 두 사람 대놓고 같이 뒹굴어도 돼요. 그녀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김진우 옆으로 바싹 다가섰다. 이수연 씨, 사람이 좋게 말할 때 알아들어야지. 저랑 진우 씨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당신은 진작에 빠졌어야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나는 김진우를 가리켰다. 그럼 당신이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그 남자한테 한번 물어봐요. 회사는 곧 망하고 빚더미에 앉게 생겼는데 그래도 같이 살고 싶은지. 백소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김진우의 팔을 붙잡았다. 진우 씨, 이 여자 말이 사실이야? 회사에 무슨 일 있어? 아무 일 없어. 김진우는 그녀의 손을 토닥이며 안심시켰지만 그의 눈은 나를 향해 흔들리고 있었다. 그냥 일시적으로 자금 회전이 안 되는 거야. 며칠이면 괜찮아질 거야. 소희 씨, 일단 집에 가 있어. 내가 처리할게. 안 가. 그녀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100억 자금이 동결되고 거래처들이 다 계약 해지했다는데 이게 일시적인 문제라고? 김진우, 너나 속였어. 회사가 곧 상장될 거라고 했잖아. 시끄러워. 김진우가 그녀를 쏘아붙였다. 여자가 뭘 안다고 소리야. 얼른 집에 가. 안 간다고. 그녀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내 뱃속에는 당신 아이가 있단 말이야. 이제 와서 회사가 망했다고? 그럼 우리 모자는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거야? 당신이 이런 사기꾼인 줄 알았으면 시작도 안 했어. 누가 사기꾼이야? 김진우도 폭발했다. 처음에 울면서 나한테 매달린 게 누구인데? 내 뱃속에 내 새끼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수연이랑 이혼했을 것 같아? 웃기지 마. 백소희가 달려들어 그의 얼굴을 핥히었다. 이수연은 늑다리 아줌마라 너랑 안 어울린다고 한 게 너잖아. 이혼하면 바로 나랑 결혼해서 1억짜리 다이아 반지 사주겠다고 한 것도 너잖아. 두 사람은 서로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다. 서류는 바닥에 흩어지고 테이블 위 크리스탈 장식품은 산산조각 났다. 나는 소파에 앉아 유유히 제비집 수프를 마시며 미친 개 두 마리가 서로를 물어뜯는 모습을 구경했다. 그때 김진우의 휴대폰이 울렸다. 그의 어머니였다. 그는 백소희를 거칠게 밀어내고 전화를 받았다. 엄마, 무슨 일이야? 진우야, 빨리 좀 와봐. 전화기 너머 어머니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다. 방금 은행에서 전화 왔는데 네가 이 낡은 집 담보로 대출받은 5억 원 만기가 다 됐대. 빨리 안 갚으면 집 넘어간다고. 내 아빠가 이 사실 알면 기절하실 거야. 김진우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울지 좀 마. 맨날 울기만 하고. 나 지금 돈 없어. 엄마가 알아서 해. 그가 전화를 끊자 백소희가 다시 달려들었다. 김진우, 너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나 이 아이 지울 거야. 안 낳아. 네가 감히. 그가 그녀의 팔을 거세게 붙잡았다. 그 아이는 내 새끼야. 지우기만 해봐. 죽여버릴 테니까. 바로 그때 박 대리가 허둥지둥 뛰어들어왔다. 대표님, 국세청에서 나왔습니다. 최근 3년 치장부 보자고 하십니다. 김진우는 마치 뼈가 모두 빠져나간 사람처럼 바닥에 주저앉았다. 멍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끝났어. 다 끝났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커트를 정돈하고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김진우 씨, 기분이 어때요? 그 여자랑 산부인과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짜릿하죠? 그가 갑자기 내 발목을 붙잡았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나 좀 도와줘. 네 엄마한테 돈 좀 더 투자해달라고 해줘. 딱 10억만. 10억만 있으면 돼. 회사가 정상화되면 바로 백소희랑 헤어질게. 너랑 재혼할게. 재혼? 나는 그의 손을 걷어찼다.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지금 내 꼴을 봐. 네가 감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김진우, 새로운 인생을 마음껏 즐겨봐.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빌린 100억 원 꼬박꼬박 갚는 거 잊지 마. 안 그러면 감방에서 평생 썩게 될 테니까. 말을 마친 나는 하이힐을 신고 밖으로 나갔다. 등 뒤로 백소희의 울음소리와 김진우의 저주가 들려왔다. 마치 듣기 싫은 장송곡 같았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기야, 구경 끝났어. 쇼핑이나 하러 가자. 엄마가 방금 10억 보내줬어. 놀란 가슴 진정시키라고. 왔어, 왔어. 전화기 저편에서 지원의 환호성이 들려왔다. 명품관 앞에서 기다릴게. 오늘 매장 3군데는 털어야 직성이 풀리겠다. 나는 전화를 끊고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봤다. 입꼬리가 한껏 올라가 있었다. 김진우, 이건 시작에 불과해. 네가 내게 진 빚, 원금의 이자까지 쳐서 하나하나 전부 받아낼 거야. 명품 매장에서 한정판 가방을 막 들어봤을 때 지원이 입구를 가리키며 혀를 찼다. 어이구,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저기 백소희 아니야? 저 무거운 배를 하고 막 돌아다녀도 되나? 태아한테 안 좋을 텐데. 그녀가 가리키는 곳을 보니 백소희가 허리를 짚고 매장 입구에 서 있었다. 입고 있는 인부복은 지난달 김진우가 내 카드로 긁어서 산 것이었다.
그때는 거래처 사모님 선물이라고 하더니 결국 자기 사람 챙겨준 것이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 눈을 빛내며 플랫슈즈를 신은 채 달려왔다. 하마터면 옆에 있던 진열대를 엎을 뻔했다. 이수연 씨, 드디어 찾았네요. 어디 숨어서 안 나오는 줄 알았잖아요. 그녀는 두 손으로 허리를 짚고 배를 한껏 내밀었다. 내가 왜 숨어요? 나는 가방을 점원에게 건넸다. 이걸로 포장해주세요. 이선희 회장님 앞으로 달아주시고요. 점원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이수연님, 바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백소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방금 이혼한 내가 아무렇지 않게 재벌 엄마의 카드를 쓰는 걸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있는 척은.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와 목소리를 낮췄다. 진우 씨가 그러던데요. 당신 엄마가 투자한 100억은 그냥 엎질러진 물이라고. 회사가 망해도 이씨 집안의 단 1원도 갚지 않을 거래요. 그래요? 나는 카운터에 놓인 팔찌를 들어 차봤다. 참 분수도 모르네요. 우리 엄마가 어제 막 변호사 통해서 내용 증명 보냈는데 3일 안에 50억 안 갚으면 강제 집행 신청할 거라고요. 그때가 되면 그 사람이 새로 뽑은 마세라티랑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그 한강뷰 아파트 전부 법원에서 압류해 갈 텐데.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배를 쓰다듬었다. 거짓말. 그 집은 진우 씨가 결혼 전에 산 거라 당신이랑 상관없어. 결혼 전에 샀다고? 옆에 있던 지원이 비웃었다. 지난달에 두 사람 공동 명의로 담보대출 8억 받아서 회사 구멍 메꾼 건 우리가 모를 줄 알아? 백소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 사람은 나한테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당연히 안 했겠죠. 나는 팔찌를 벗고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당신이 알면 남은 비자금이라도 챙겨서 도망갈까봐 그랬겠죠. 하긴 당신 뱃속의 아이가 누구 씨인지도 모르는데. 헛소리 마. 그녀가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봤다. 이 아이는 분명히 진우 씨. 아이야, 우린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진심으로 사랑해?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럼 그 사람이 방금 나한테 전화해서 우리 엄마한테 소송 취하해달라고 설득만 해주면 당신이랑 바로 헤어지겠다고 한 건 어떻게 설명할래요? 사실 김진우는 내게 전화한 적이 없다. 하지만 당황하는 백소희의 표정을 보니 내 말이 먹혀든 게 분명했다. 그녀는 예상대로 허둥지둥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려고 했다. 지금 바로 물어볼 거야. 그 사람이 감히 그런 말을 했는지. 전화하지 마요. 내가 그녀의 손을 눌렀다. 지금 그 사람 친구들한테 돈 빌리느라 바쁠 테니까. 방금도 최 사장한테 3천만 원 빌려서 당신 보약 사준다고 했다가 바로 도박장으로 향했다던데 믿기지 않아요? 이 말은 반은 진실이고 반은 거짓이었다. 최 사장이 김진우의 술친구인 것은 맞지만 돈을 빌린 것은 박 대리가 몰래 알려준 사실이었다. 김진우가 어젯밤 술에 취해 큰돈을 마련해서 재개하겠다고 허풍을 떠는 걸 박 대리가 들었다고 했다. 백소희의 손이 힘없이 축 처졌다. 그녀의 눈빛이 서서히 꺼져갔다. 그 사람이 날 속일 리 없어. 속인 게 그거 하나뿐일까요? 나는 포장된 가방을 받아들었다. 처음에 당신 꼬실 때 자기는 싱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회사가 곧 상장될 테니 일 그만두고 편하게 사모님 노릇하라고 하지 않았냐고요? 그녀는 말이 없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지원이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다. 아가씨, 내가 한마디만 할게. 남자가 진짜 여자를 위하면 저렇게 배부른 여자를 전처한테 보내서 싸우게 만들지 않아. 자기가 다 책임지지. 내가 보기엔 당신은 그냥 그 사람이 이용하다 버리는 장기말 같은데. 닥쳐. 백소희가 갑자기 지원에게 소리쳤다. 이건 이수연이랑 나 사이의 일이야. 당신이랑 상관없어. 난 수연이 친구야. 수연이 일은 곧 내 일이지. 지원도 지지 않았다. 오히려 당신이야말로 남의 애 베고 본처 앞에 와서 행패 부리는 거 부모님한테 부끄러운 줄 알라고 배우지 못했어? 우리 부모님이 뭘 어떻게 가르쳤든 네가 상관할 바 아니야.
백소희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다. 이수연, 나 오늘 당신이랑 싸우러 온 거 아니야. 그냥 알려주려고. 나랑 김진우 다음 달에 혼인신고해. 이 한강뷰 아파트는 이제 내 집이니까 앞으로 여기 얼씬도 하지 마. 서로 껄끄러우니까 내가 거길 왜 가요? 나는 웃었다. 그 집 가구들, 침대 빼고는 전부 다 내가 산 건데 소파, TV, 드레스룸에 있는 옷까지 전부 남이 쓰던 물건 쓰는 게 아무렇지 않다면 마음대로 살아요. 아, 맞다. 이번 달 관리비 36만 원 내야 할 텐데 김진우 씨한테 꼭 내라고 해요. 또 내 앞으로 청구서 날아오게 하지 말고. 내 말에 그녀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결국 그녀는 발을 구르며 말했다. 잘난 척하지 마. 진우 씨가 그랬어. 재기에서 너 가만 안 둔다고. 그리고 내 엄마 100억은 아무것도 아니래. 자기가 아는 거물한테 1000억 투자받기로 했다고? 그때가 되면 너희 이씨 집안 전부 자기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거래. 1000억? 나와 지원은 서로를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 거물, 혹시 성은 허고 이름은 풍안이야? 아니면 꿈속에서 만났나? 주변 점원들도 따라 웃었다. 백소희는 창피해서 견딜 수 없었는지 배를 감싸 안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두고 봐. 진우 씨가 제기하면 내가 제일 먼저 와서 이딴 가게 박살 낼 테니까. 비틀거리며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지원이 혀를 찼다. 저 여자 김진우한테 단단히 홀렸나 봐. 이 지경인데도 아직도 그놈 허풍을 믿네. 사랑에 눈이 멀었으니 나는 점원이 건네는 영수증을 받았다. 그래도 불쌍하긴 해. 자기가 총알바디라는 걸 아직도 모르고 있으니 명품 매장을 나오자마자 내 휴대폰이 울렸다. 김진우의 어머니 왕 여사였다. 이수연, 이 나쁜 년. 전화기 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마치 손톱으로 유리를 긁는 듯 날카로웠다. 네가 소희한테 무슨 말을 했길래 방금 전화해서 애 지우겠다고 우는 거야. 네 속셈이 뭐야? 제가 무슨 속셈이요? 나는 귀를 후볐다. 그냥 김진우 씨가 곧 1000억 투자 받아서 크게 성공할 테니 안심하고 태교나 잘하라고 격려해줬을 뿐인데요. 시침이 떼지 마. 왕 여사가 소리쳤다. 소희가 다 말했어. 네가 집이랑 차 뺏는다고 협박했다며. 이수연,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그 집은 내 아들 거고 차도 내 아들 거야. 어디 한번 건드려봐. 어머님, 기억력이 안 좋으시네요. 나는 가로등에 기댔다. 그 차는 작년에 저희 엄마가 제 생일 선물로 사주신 거고 제 명의로 되어 있어요. 김진우 씨는 그냥 며칠 빌려 탄 거고요. 집은 지난달에 공증까지 마쳤어요. 분담금의 70%가 제 혼전 재산이라는 거요. 법원에서 판결하면 이 집이 누구 것이 될 것 같으세요? 왕 여사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더니 겨우 한마디 쥐어짰다. 너 처음부터 다 계획했구나. 계획 안 하면 어떡해요? 나는 웃었다. 어머님 아드님은 혼외 정사에 부부 공동 재산 빼돌리기까지 했는데 제가 대비를 안 했다면 당신들 김씨 집안에 뼈까지 발라 먹혔을걸요. 아, 맞다. 어머님, 그 낡은 집 담보로 받은 대출 5억 원 내일이 만기죠? 방금 은행에서 저희 엄마한테 전화했더라고요. 못 갚으면 감정평가사 보낸다고. 전화기 저편이 갑자기 조용해졌다. 몇 초 후 쿵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어서 김진우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다. 엄마, 왜 그래요? 나는 미간을 찌푸리고 전화를 끊었다. 지원이 다가와 물었다. 왜 그래? 왕 여사, 기절했나 봐. 나는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김진우, 이제 사면 초가네. 한쪽은 빚독촉하는 은행, 다른 한쪽은 애 지우겠다는 내연녀. 거기다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엄마까지 아주 바쁘겠어. 자업자득이지. 지원이 내 팔짱을 꼈다. 가자. 축하 기념으로 전골 먹으러. 새로 생긴 가게 있는데 국물 맛이 끝내준대. 전골집 입구에 막 도착했을 때 김진우가 왕 여사를 부축하고 길가에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백소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 주변에는 구경꾼 몇몇이 모여 있었다. 김진우도 나를 발견하고는
눈이 시뻘개졌다. 그는 왕여사를 뿌리치고 내게 달려왔다. 이수연, 너 우리 엄마랑 소희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우리 가족을 다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어?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나는 한 걸음 물러나 그가 뿜어내는 침을 피했다. 그냥 어머님께 대출 이야기 좀 하고 당신 내연녀한테는 당신의 1,000억 투자 계획 좀 이야기해줬을 뿐인데 그것도 말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네가 감히. 그가 손을 들어 나를 때리려 했지만 지원이 막아섰다. 김진우, 너 미쳤어? 대낮에 사람을 치려고 해. 지원이 나를 등 뒤로 보호했다. 내 엄마가 쓰러진 건 자기가 찔려서 그런 거고 백소희가 애 지우겠다는 건 내 실체를 알았기 때문이지. 우리 수연이랑 무슨 상관이야? 맞아요. 옆에서 구경하던 한 아주머니가 거들었다. 아까 내가 다 들었는데 저 여자가 배불러서 전처한테 와서 시비 걸다가 저렇게 우는 거잖아요. 쌤통이다. 다른 아저씨도 거들었다. 아들이라는 놈이 자기 아랫돌이 간수 못해서 사고 쳐놓고 늙은 어머니한테 대출까지 떠넘겨? 내가 내 엄마였으면 벌써 머리 밟고 죽었다. 김진우는 사람들의 비난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때 왕여사가 깨어나 나를 가리키며 소리쳤다. 다 너 때문이야. 이 재수 없는 년. 네가 내 아들이랑 결혼만 안 했어도 우리 집안이 이 꼴이 되지는 않았을 거야. 어머님, 저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지난달에 제 손잡고 소희가 참 착한 아이라고 제가 좀 이해해달라고 하셨죠? 아들 낳으면 바로 저랑 이혼시키고 며느리로 드릴 거라고. 이거 다 어머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왕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그녀는 김진우를 끌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가자, 저 미친년이랑 말 섞을 필요 없어. 백소희는 여전히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김진우가 그녀를 돌아보며 쏘아붙였다. 울긴 뭘 울어. 안 일어나고 뭐해. 그들 세 사람이 초라하게 사라지는 뒷모습을 보며 지원은 허리가 꺾이도록 웃었다. 수연아, 너 그 녹음기 진짜 물건이다. 언제 녹음한 거야? 난 전혀 몰랐는데 지난번에 그 집에서 밥 먹을 때 왕여사가 나 붙잡고 하소연할 때 녹음했지. 나는 휴대폰을 집어넣었다. 사람은 믿을 게 못 돼. 특히 저렇게 온 가족이 상식이 없는 집안은 더더욱. 전골집의 구수한 냄새가 풍겨왔다. 나는 지원을 끌고 안으로 들어갔다. 저 사람들 신경 끄고 우리나 먹자. 방금 엄마한테 문자 왔는데 김진우 회사 건물 1층 상가 사버렸대. 앞으로 누구한테 세를 줘도 그놈한테는 안 줄 거래. 재기할 발판조차 없애버리시겠다고. 이모님, 진짜 대단하시다. 지원이 손을 비비며 말했다. 제일 비싼 걸로 시키자. 저 이상한 가족한테서 완전히 벗어난 걸 축하해야지.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김진우와 백소희는 분명 또 찾아올 것이고 왕여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든든한 엄마가 있고 내 편인 지원이 곁에 있으니까. 그들이 하늘이 무너져라 난리를 쳐도 나는 다 받아낼 수 있다. 쓰레기 같은 남자와 내연녀에게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울고불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없어도 나는 훨씬 더 잘 산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판무덤에 빠져 허우적거릴 뿐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니까. 전골을 반쯤 먹었을 때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화면에는 김진우라는 이름과 함께 빨간색 느낌표가 떠 있었다. 어제 수신 차단하면서 연락처 삭제하는 걸 깜빡했다. 지원이 고개를 내밀어 보고는 입을 삐죽였다. 이 인간 쓰레기, 아직도 전화할 낯짝이 있나 보네. 받아봐,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자. 혹시 울면서 재결합해달라고 할지도 모르잖아. 나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주변 사람들도 그의 참회를 들을 수 있도록. 이수연, 어디야? 김진우의 목소리는 전례 없이 다급했다. 배경에서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엄마 방금 쓰러지셔서 병원 응급실이야. 의사가 심장 스텐트 시술해야 한다는데 보증금으로 1억을 먼저 내래. 네가 혹시. 안 돼.
나는 차돌박이 한 점을 집어 빨간 국물에 살짝 데쳤다. 우리 엄마가 어제 10억 보내주면서 섬이나 하나 사서 별장으로 쓰라고 하셨어. 1억이 큰 돈은 아니지만 당신 엄마 수술비로 내기엔 재수가 없어서 실례. 전화기 저편에서 3초간 침묵이 흘렀다. 이내 김진우의 억눌린 분노가 터져 나왔다. 이수연, 너 어떻게 그렇게 냉혈하냐? 우리 엄마야. 우리가 이혼했어도 어머님이라고는 불러야지.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고도 모른 척해? 내 양심에 찔리지도 않아? 양심? 나는 차돌박이를 입에 넣고 맛있게 씹었다. 네가 백소희 데리고 내 앞에서 보란듯이 애정행각 벌일 땐 양심 생각 안 했어? 네 엄마가 너 부추겨서 내 재산 빼돌릴 땐 양심 생각 안 했냐고? 이제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늦었어.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그가 갑자기 자세를 낮췄다. 목소리에는 울음이 섞여 있었다. 수연아, 내가 바람 피운 것도, 널 속인 것도, 내 돈을 탐낸 것도 다 잘못했어. 우리가 부부였던 정을 생각해서 딱 한 번만 도와줘. 우리 엄마 괜찮아지면 바로 백소희랑 헤어지고 너한테 평생 개처럼 충성할게. 개처럼 충성? 옆에 있던 지원이 웃다가 사례가 들렸다. 김 대표님, 참 대단하시네요. 어제는 1,000억 투자받아서 저희 발 아래 무릎 꿇리겠다고 하시더니 오늘은 전처한테 개가 되겠다고요? 이 온도 차이 어쩌실 거예요? 김진우는 전화기 저편에서 분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렸지만 차마 화를 내지는 못하고 계속 내게 애원했다. 수연아, 네가 아직 화난 거 알아. 날 때리든 욕하든 다 괜찮아. 제발 도와만 줘. 1억, 너희 집안에겐 푼돈이잖아. 하지만 나한테는 목숨이 달린 돈이라고. 목숨이 달린 돈? 나는 비웃었다. 지난달에 백소희한테 880만 원짜리 한정판 가방 사줄 땐 눈 하나 깜빡 안 하더니 이제 내 엄마 수술한다니까 돈 없다고? 진작에 뭘 한 거야? 그땐 회사가 망할 줄 몰랐지.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수연아, 제발 부탁할게. 딱 한 번만. 앞으로 다시는 널 귀찮게 안 할게. 내 어머니한테 1억만 빌려달라고 해줘. 회사에 남은 재고 팔아서 바로 갚을게. 이자도 입으로 쳐서. 이자 이부? 나는 웃음이 터질 뻔했다. 김진우, 너 병원 소독약 냄새에 머리가 어떻게 됐나 봐. 우리 엄마가 은행에 100억만 넣어둬도 하루 이자가 1억이 넘어. 내가 고작 그 이자 벌자고 너한테 돈을 빌려줄 것 같아? 옆 테이블 손님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어떤 사람은 내 휴대폰에 대고 소리쳤다. 총각, 그 아가씨는 딱 봐도 재벌집 딸이구만. 당신이랑은 급이 안 맞아. 얼른 다른 데 가서 돈 빌려봐. 김진우의 얼굴이 시뻘개졌을 것이다. 그는 전화기에 대고 소리쳤다. 이수연, 사람이 좋게 말할 때 알아들어. 우리 엄마 잘못되면 너랑 끝까지 갈 거야. 끝까지 가보시든가. 나는 휴대폰을 들고 마이크에 대고 천천히 말했다. 우리 엄마가 방금 그 병원 대주주 지분 인수했거든. 이제 우리 엄마 말 한마디면 내 엄마 VIP 병실에서 복도 간이 침대로 옮겨질 수도 있어. 내가 만약 우리 엄마한테 한마디만 하면 내 엄마 수술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 말은 반은 사실이고 반은 거짓이었다. 우리 엄마가 의료산업에 투자하고 있는 건 맞지만 병원 지분을 인수할 만큼 한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김진우 같은 인간을 다루려면 그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해야 했다. 돈과 권력. 예상대로 전화기 저편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한참 후에야 김진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제발 이모님께는 말하지 말아줘. 내가 지금 바로 돈 구하러 갈게. 꼭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천천히 구해봐. 나는 전화를 끊고 그의 번호를 완전히 삭제했다. 빨간 느낌표와 함께 지원이 잔을 들었다. 짠! 이 인간 쓰레기 드디어 겁먹었네. 우리는 잔을 부딪혔다. 매실주 한 모금을 막 마셨을 때 전골찜문으로 어떤 그림자가 뛰어들어왔다. 바로 김진우였다. 그는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셔츠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다.
아마 병원에서 누구와 다툼이라도 있었나 보다. 이수연, 그가 몇 걸음 만에 우리 테이블로 달려왔다. 주변 손님들은 놀라서 자리를 피했다. 네가 날 도와줘야 해. 방금 최 사장한테 돈 빌리러 갔다가 빌려주기는커녕 경비원 시켜서 날 두들겨 팼어. 백소희는 내 마지막 비자금까지 챙겨서 도망갔다고. 나 이제 정말 갈 데가 없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나는 천엽 한 조각을 입에 넣었다. 잘 됐네요. 앞으로 그 모자 먹여 살릴 일은 없겠네.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그는 답답한 듯 머리를 쥐어뜯었다. 그거 내 돈이야. 3천만 원이나 된다고. 우리 엄마 수술비로 쓰려던 돈인데. 어라, 그 돈 최 사장한테 빌린 거 아니었어요? 지원이 옆에서 끼어들었다. 방금 전화에서는 백소희 보약 사주려던 돈이라더니 어느새 어머님 수술비로 둔갑했네요. 김 대표님, 기억력이 왕 여사님보다 더 안 좋으신데요? 김진우는 할 말을 잃었다. 갑자기 그는 푸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소리쳤다. 수연아, 내가 너한테 무릎 꿇을게. 그는 쿵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머리를 박았다. 이마가 금세 부어올랐다. 예전에 내가 너한테 잘해줬던 거 생각해서 딱 한 번만 도와줘. 내 엄마한테 소송 취하해달라고만 해주면, 그리고 1억만 빌려주면 나 바로 백소희랑 이혼하고 위자료 한 푼 안 받고 나올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 당신 가진 것도 없는데 빈손으로 나오는 거랑 지금이랑 뭐가 다른데요? 나는 티슈로 입을 닦았다. 김진우, 그런 동정심 유발 작전은 나한테 안 통해. 네가 그 여자 데리고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오늘 같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 그때는 내가 미쳤었나 봐. 그는 내 다리를 붙잡았다. 콧물과 눈물이 내 바지에 범벅이 되었다. 수연아, 내가 진짜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정말 착실하게 살게. 다시는 이런 짓 안 할게. 옆에 있던 종업원이 보다 못해 다가와 그를 말리려 했다. 손님, 이러시면 다른 손님들 식사에 방해가 됩니다. 나가주시죠. 건드리지 마. 김진우는 종업원을 밀치고 내 다리를 더욱 굳게 붙잡았다. 수연이가 허락 안 하면 나 여기서 안 일어나. 나는 미간을 찌푸리고 주변 손님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소란을 피워서. 이 사람은 제 전남편인데 정신이 좀 온전치 못해서요. 계속 식사하세요. 오늘 식사비는 제가 전부 계산하겠습니다. 손님들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눈은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마치 무료 막장 드라마를 보는 듯했다. 김진우, 일어나. 나는 다리를 흔들어 그를 떼어내려 했다. 계속 이러면 경비원 부를 거야. 불러. 그가 오히려 큰 소리쳤다. 차라리 모든 사람이 알게 해. 네가, 이수연이 잘 나가니까 배는 게 없어서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모른 척한다고. 우리 엄마 죽으면 내가 엄마 유골함 들고 매일 내 집 앞에서 울어줄 테니까. 네가 감히. 내가 말하기도 전에 지원이 폭발했다. 김진우, 이 개자식아. 자기 능력 없는 건 생각 안 하고 수연이한테 덤벼?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수연이가 돈을 줘도 내 엄마가 먼저 사과해야 해. 네가 바람 피우고 재산 빼돌리도록 부추긴 거 전부 사과하라고. 우리 엄마는 잘못 없어. 김진우가 소리쳤다. 다 나를 위해서 그런 거야. 사과를 해야 한다면 네가 해야지. 네 엄마는 왜 투자금을 빼서 이 사단을 만들어? 우리 엄마가 투자금 뺀 게 뭐 어때서? 내가 일어서서 그를 내려다봤다. 그 돈은 우리 엄마 돈이야. 주고 싶으면 주고 빼고 싶으면 빼는 거지.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김진우, 똑똑히 들어. 내 엄마가 지금 그냥 수술 받는 정도가 아니라 심장을 바꾸고 폐를 바꿔야 한다고 해도 난 단 1원도 안 내줄 거야. 네가 나한테 했던 짓 이제 네가 고스란히 돌려받을 차례야. 너. 그는 분노에 몸을 떨더니 갑자기 눈을 뒤집고 바닥에 쓰러졌다.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다. 의학 상식이 있는 듯한 손님이 다가와 그의 코에 손을 대보았다. 숨은 쉬고 있어요. 빨리 112에 신고해요. 지원이 내 팔을 잡아당겼다.
어떻게? 진짜 구급차 부르게? 불러.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경찰서에도 전화해야지. 전골집에서 소란 피우고 기절한 척하면서 돈 뜯어내려 했다고. 112 신고를 막 마쳤을 때 내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왕 여사의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연아, 나다. 진우 탓하지 마라. 내가 부탁할게. 1억만 빌려줘. 내가 나으면 꼭 그놈 버릇 고쳐놓을게. 어머님 깨어나셨네요. 나는 사람이 없는 구석으로 걸어갔다. 제가 안 빌려주는 게 아니라 김진우 씨가 그럴 자격이 없어서예요. 생각해보세요. 혼외정사에 재산 빼돌리기까지 한 아들이에요. 어머님이 살려놓으셔도 앞으로 계속 골칫덩어리가 될 거예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어떡하니. 왕 여사가 울기 시작했다. 수연아, 예전에 우리가 잘못한 거 알아. 내 돈을 탐내서도 안 됐고 진우를 너랑 이혼하게 해서도 안 됐어. 그냥 좋은 일 한다 치고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좋은 일 한다 치고요? 나는 웃었다. 예전에 제가 사들인 제비집 수프를 백소희한테 갖다 바치실 땐 좋은 일 한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몰래 저희 안방 열쇠 복사해서 백소희가 들어와 살게 하셨을 땐 좋은 일 한다는 생각 안 하셨냐고요? 어머님, 세상의 빚은 언젠가 다 갚게 되어 있어요. 당신들 김씨 집안이 제게 진 빚, 이제부터 갚아나가셔야죠. 나는 전화를 끊고 자리로 돌아왔다. 구급차와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이미 문 밖에서 울리고 있었다. 경찰이 들어왔을 때 김진우는 마침 깨어났다. 제복을 입은 사람을 보자마자 그는 다시 울부짖기 시작했다. 경찰 아저씨, 저 여자가 날 때렸어요. 돈도 안 주고 사람을 때렸다고요. 경찰은 그의 이마에 난 혹과 내 옷에 묻은 발자국을 번갈아 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선생님, 저희는 선생님께서 소란을 피우고 기절한 척돈을 요구했다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사실입니까? 아니에요. 김진우가 나를 가리켰다. 저 여자가 날 이렇게 만들었어요. 재벌딸이라고 우리 같은 서민은 무시하고 돈을 요구했는지는 CCTV 보면 알겠죠. 나는 천장을 가리켰다. 당신이 들어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다 찍혔을 테니까요. 아, 맞다. 경찰관님. 저 사람이 저희 이씨 집안에 100억 원의 빚을 지고 아직 갚지 않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이미 강제집행을 신청하셨는데 혹시 빚독 쪽도 좀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는 김진우를 향해 경례하며 말했다. 선생님, 저희와 함께 서로 가서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겠습니다. 채무 문제도 명확히 해주시고요. 김진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경찰에게 끌려나가면서도 그는 계속 소리쳤다. 이수연, 너 천벌 받을 거야. 내가 죽어서도 널 가만두지 않겠어. 나는 그를 무시하고 자리에 앉아 다시 전골을 먹기 시작했다. 지원이 내게 소고기 한 점을 얹어주며 말했다. 속 시원하다. 저 인간 쓰레기 드디어 끌려갔네. 그러게 나는 국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근데 저 사람 때문에 입맛이 좀 떨어졌네. 그럼 다른 데 가자? 그녀가 가방을 들었다. 내가 아는 일식집 있는데 참치 뱃살이 기가 막혀. 한 점에 10만 원인데 한번 먹어보러 가자. 가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경찰에게 끌려가는 김진우를 흘끗 보았다. 마음이 마치 맑은 물에 씻긴 듯 깨끗했다. 예전에는 이혼이 세상이 무너지는 일인 줄 알았다. 바람피운 남편에게 버림받는 것은 더 큰 치욕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가장 통쾌한 복수는 울고불고 매달리는 것도 집착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들을 내 세상에서 완전히 쫓아내고 그들보다 100배, 1000배 더 잘 사는 것이었다. 김진우와 왕 여사의 말로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뿌린 대로 거두는 법. 그들이 직접 심은 악의 씨앗은 결국 스스로 삼켜야 할 것이다. 전골집을 나설 때 햇살이 참 좋았다. 나는 엄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엄마, 고마워요. 금방 답장이 왔다. 바보 같은 딸, 엄마한테 뭘. 저녁에 집에 와서 밥 먹어.
장 주방장 시켜서 네가 제일 좋아하는 신선로 해놨어. 전복 3마리 넣은 걸로. 나는 내라고 웃으며 답장했다. 지원의 팔짱을 끼고 일식집으로 향했다. 바람이 내긴 머리를 스쳤다. 전골의 향기와 자유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김진우, 왕여사, 백소희. 당신들의 막장 드라마는 이제 끝났어. 그리고 내 인생은 이제 막 시작이야. 일식집에서 나온 지 이틀 후, 내가 우리 회사 탕비실에서 커피를 타고 있을 때 안내 데스크 직원이 허둥지둥 뛰어들어왔다. 이 전무님, 아래층에 왕시성을 가진 아주머니께서 소란을 피우고 계십니다. 전무님께 할 말이 있다면서 막무가내로 들어오려고 하세요. 나는 커피잔을 든 손을 잠시 멈췄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왕여사였다. 수술비는 없고 아들은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으니 나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을 것이다.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나는 컵을 내려놓고 티슈로 손을 닦았다. 마침 저도 그분과 계산할 게 좀 있었거든요. 직원이 당황하며 말했다. 하지만 전무님, 그분 행색을 보니 회사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영향 좀 받으면 어때요? 나는 웃었다. 직원들한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이 어떤 최후를 맞는지 보여주는 것도 좋은 교훈이 될 테니까요. 3분도 채 되지 않아 왕 여사는 보안 요원들에게 이끌려 사무실로 들어왔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에는 정체불명의 얼룩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들었지만 보안 요원들에게 단단히 붙잡혔다. 이수연, 이 악독한 년. 그녀는 발버둥 치며 소리쳤다. 침이 사방으로 튀었다. 내 아들이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지금 경찰서에 갇혀 있고 나는 수술도 못 받게 생겼어. 우리 김씨 집안 대를 끊으려고 작정했어? 대를 끊어요? 나는 소파에 앉아 유유히 커피를 마셨다. 예전에 김진우 씨 부추겨서 재산 빼돌리고 백소희를 집에 들였을 땐 대 끊길 걱정 안 하셨어요? 왕 여사님, 사람은 양심이 있어야죠.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동안 당신들 집안에 어떻게 했는지. 네가 우리한테 잘했다고?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말을 들었다는 듯이 소리쳤다. 네가 우리한테 잘했으면 내가 죽어가는 걸 보고도 모른 척 할 수 있어? 내 엄마 시켜서 투자금 빼서 내 아들 회사를 망하게 할 수 있냐고. 이수연, 내가 이제야 내 실체를 알았다. 넌 사람 가죽을 쓴 늑대야. 내가 늑대라고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서랍에서 사진 몇 장을 꺼내 그녀 앞에 던졌다. 그럼 이건 뭔데요? 제가 사들인 금팔찌 차고 백소희한테 잘 보이려고 하고 그 여자 데리고 가서 100만 원짜리 인부복 사주고 돌아서서는 김진우 씨한테 제가 그 사람한테 과분하다고 험담하고 이 사진들 제가 확대해서 당신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붙여드릴까요? 이웃들이 다 보게? 왕 여사는 사진을 보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지만 여전히 지지 않고 소리쳤다. 그건 소희가 싹싹해서 그런 거지. 너처럼 맨날 뚱한 표정으로 사람 무시하는 애랑은 달라. 내 아들이 너랑 결혼한 게 팔자 사나워서 그런 거야. 팔자 사나워서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예전에 당신들 집안 형편 어려울 때 김진우 씨 창업자금 1억 원 우리 엄마가 대주셨고 당신 병원비 500만 원도 내가 내줬어요. 심지어 지금 입고 계신 그 패딩도 작년에 제가 30만 원 주고 사드린 건데 왕 여사님, 이 빚들 제가 하나하나 다 계산하면 오늘 저랑 이렇게 서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내 말에 그녀는 할 말을 잃었다. 갑자기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허벅지를 치며 울부짖기 시작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아들은 잡혀가고 나는 중병에 걸렸는데 며느리라는 년한테 목숨값 좀 빌려달랬다가 문전박대당하고 이 세상에 법도 없나. 사무실 밖에는 금세 직원들이 모여들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왕 여사는 그 모습을 보고 더욱 서럽게 울었다. 여러분, 와서 보세요. 이 사람이 바로 재벌 딸입니다. 잘 나가니까 근본도 있고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모른 척해요. 내 아들이 잘못했어도
이렇게까지 사람을 괴롭히면 안 되죠. 왕 여사님, 그 말은 좀 아니죠. 어느새 지원이 와서 팔짱을 낀 채 문 앞에 서 있었다. 예전에 김진우가 이씨 집안 돈으로 내연녀 먹여 살릴 때 옆에서 박수치고 좋아하셨잖아요. 그때는 사람 괴롭히는 거 아니었어요? 이제 와서 우시면 어떡해요? 진작에 잘하셨어야죠. 왕 여사는 지원을 보고 더욱 크게 울었다. 넌 또 뭐야? 네가 뭔데 참견이야.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오늘 이수연이 1억 원 내서 내 수술비 대주고 내 아들 경찰서에서 빼내주지 않으면 나 여기서 죽어버릴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벽에 머리를 박으려 했지만 옆에 있던 보안 요원이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다. 나는 그녀가 발악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느끼지 못했다. 그저 우스울 뿐이었다. 1억 드릴 수 있어요. 내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왕 여사는 즉시 울음을 그치고 나를 뚫어지라 쳐다봤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말해봐. 그녀는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다급하게 물었다. 첫째, 내가 손가락 하나를 폈다. 저랑 공증사무소에 가서 김진우 씨가 빼돌린 부부 공동재산 5억 원이 당신이 부추겨서 한 짓이라는 걸 증명해 주셔야 해요. 그녀는 망설였다. 둘째,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두 번째 손가락을 폈다. 백소희를 찾아서 그녀가 훔쳐간 3천만 원을 받아내세요. 그 돈의 절반은 제 혼전 재산이에요. 내가 그 애를 어떻게 찾아? 왕 여사가 울상을 지었다. 셋째, 내가 세 번째 손가락을 폈다. 김진우 씨가 경찰서에서 나오면 저랑 구청에 가서 이혼할 때 제대로 나누지 못한 재산을 다시 공증해야 해요. 그 사람 명의의 마세라티랑 그 한강뷰 아파트 대출금 전부 그 사람이 갚는 걸로요. 왕 여사는 내 말을 듣고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이수연, 너 이건 날강도 짓이야. 날강도면 어때요? 내가 일어서서 그녀를 내려다봤다. 동의하시면 지금 바로 1억 받을 수 있고 동의 안 하시면 계속 여기서 우세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죠. 아, 참고로 이 사무실 임대료가 하루에 100만 원이에요. 한 달 동안 여기서 버티시면 저한테 3천만 원 빚지는 거예요. 그때는 수술 받으셔도 저한테 평생 일해서 갚아야 할걸요. 그녀는 이를 악물었다.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한참 후에야 그녀는 이 사이로 한마디 쥐어짰다. 좋아, 그렇게 할게. 그러셔야죠. 나는 손뼉을 쳤다. 비서 시켜서 계약서 가져오라고 할게요. 서명하시면 바로 송금해드리죠. 왕 여사는 펜을 쥔 손을 덜덜 떨었다. 마치 사약이라도 받는 사람 같았다. 서명을 마친 순간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내가 왜 이렇게 팔자 사나운 아들을 낳았을까?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비서에게 그녀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보안 요원을 불러 그녀를 밖으로 내보냈다. 사무실이 드디어 조용해졌다. 지원이 다가와 물었다. 너 진짜 그 여자가 백소희 찾아낼 거라고 믿어? 찾든 못 찾든 상관없어. 나는 창밖을 보며 말했다. 그냥 자업자득이라는 게 뭔지 똑똑히 알려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경찰서에서 온 전화였다. 김진우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실질적인 피해를 준 것은 없어서 보석금 100만 원을 내면 풀려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웃었다. 아무래도 이 드라마는 아직 끝날 때가 아닌 모양이다. 김진우가 경찰서에서 나온 그날 오후 바로 내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공중전화로 거는 약삭 발음을 보였다. 이수연, 우리 엄마한테 다 들었어. 그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그 5억 원,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 맞아.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리고 백소희, 어떻게든 찾아볼게. 사과만 하면 끝이에요. 나는 소파에 기대앉아 TV 예능 프로그램을 보며 말했다. 돈은요? 언제 갚을 건데요? 나 지금 돈 없어. 그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다. 회사 재고 판 돈 1천만 원. 전부 엄마 수술비로 썼어. 수연아, 몇 달만 시간을 더 줘. 꼭 갚을게. 시간은 줄 수 있죠.
나는 채널을 돌렸다. 하지만 이자는 올려야겠어요. 은행 동기대출 금리의 3배로. 한 달에 150만 원. 1원이라도 덜 주면 안 돼요. 너 강도냐? 그가 전화기 저편에서 소리쳤다. 그래요. 나 강도예요. 어쩔 건데요? 나는 비웃었다. 예전에 당신이 내 돈 훔칠 땐 이런 말 안 했잖아요. 김진우, 나랑 흥정할 생각 마요. 동의하든가 아니면 계속 법원의 강제 집행을 기다리든가. 그는 다시 침묵했다. 한참 후에야 이를 악물고 말했다. 좋아. 그렇게 할게. 전화를 끊차 기분이 좋아졌다. 배달 음식을 시키려는데 김진우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다. 이수연, 뭐 하나만 물어보자. 뭔데요? 내 회사 계좌 동결된 날, 내 엄마 김비서랑 같이 있었어? 그의 질문에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이놈이 드디어 의심하기 시작했다. 네, 그랬는데요. 왜요? 나는 애써 태연한 척했다. 아니, 그냥 그가 잠시 말을 멈췄다. 너무 절묘해서.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김비서 예전에 내 엄마 회사 사람이었다며? 우리 엄마가 동네 마트 할 때 김비서가 가게 봐준 적 있거든요. 왜요? 나는 계속 모르는 척했다. 아니야, 아무것도. 그가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 미간을 찌푸렸다. 김진우가 멍청하긴 해도 완전히 바보는 아니었다. 그는 분명 왕 여사에게서 뭔가를 듣고 우리 엄마의 투자금 회수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다. 예상대로 며칠 지나지 않아 김진우는 우리 엄마 회사 로비까지 찾아왔다가 2미터는 좋게 되어 보이는 경호원들에게 막혔다. 이수연, 내 엄마 나오라고 해. 그가 전화기 너머로 분노에 차 소리쳤다. 다 알았어. 내 회사 망한 거 전부 내 엄마 짓이지? 그 100억 원 투자금 내 엄마가 뺀 거잖아. 그랬으면 어쩔 건데요? 나는 창가로 걸어가 아래층에서 발광하는 그를 내려다봤다. 그 돈은 우리 엄마 돈이에요. 빼고 싶으면 빼는 거지.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잖아요. 내 엄마가 뭔데 투자금을 빼? 그가 소리쳤다. 우리 계약서까지 썼잖아. 이건 명백한 계약 위반이야. 고소할 거야. 고소해요. 나는 웃었다. 계약서에 똑똑히 적혀 있잖아요. 을측에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당신이 혼외정사하고 회사 자금 빼돌린 거 어느 것 하나 중대한 계약 위반 아닌 게 있어요? 김진우, 쓸데없는데 힘 빼지 말고 빚 갚을 돈이나 벌 생각이나 해요. 나중에는 밥도 못 먹게 될라. 그는 전화기 저편에서 분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렸지만 어쩔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두고 봐.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이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김진우는 이대로 물러서지 않고 분명 다른 방법으로 복수하려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두렵지 않았다. 어떤 시련이 닥쳐도 나는 이겨낼 자신이 있었다. 그가 또 어떤 파도를 일으킬지 한번 지켜보기로 했다. 김진우는 며칠 조용하더니 내게 문자를 보냈다. 중요한 할 말이 있다며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 나는 문자를 보고 웃었다. 이 인간 쓰레기 드디어 본론을 꺼내려나 보다. 잘 됐다. 이번 기회에 확실히 끝내서 다시는 나를 귀찮게 하지 못하게 해야겠다. 카페에 도착하니 김진우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색이 바랜 셔츠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엉망이었다. 실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왔네. 그가 나를 보며 복잡한 눈빛을 보냈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자리에 앉았지만 아무것도 주문하지 않았다. 우리 엄마 수술했어. 그는 한참 침묵하더니 입을 열었다. 성공적이었어. 그 1억 고마웠다.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당신 엄마가 조건 걸고 받아간 거니까. 나는 그를 쳐다봤다. 할 말 없으면 이만 가볼게요. 가지 마. 그가 나를 붙잡았다. 수연아, 물어볼 게 있어. 내 엄마 진짜 재벌 맞아? 나는 그의 손을 뿌리쳤다. 의자의 등을 기댔다. 맞으면 어떻고 아니면 어떤데요? 역시 그의 눈이 붉어졌다. 그럴 줄 알았어.
네 엄마가 그 수천억 자산가 이선희 회장이었구나. 내 회사에 투자한 100억 원도 은행 대출이 아니라 내 엄마 돈이었던 거고. 맞아요.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왜 날 속였어?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우리를 쳐다봤다. 네가 진작에 내 엄마가 재벌이라고 말해줬으면 내가 바람을 피웠겠어? 너랑 이혼을 했겠냐고? 이수연, 넌 날 가지고 논 거야. 가지고 놀았다고요? 나는 웃었다. 김진우, 당신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해봐요. 예전에 나랑 결혼한 거 날 사랑해서였어요? 아니면 내가 순진하고 만만해서였어요? 백소희랑 붙어먹은 거 그 여자가 나보다 예뻐서였어요? 아니면 우리 집이 돈 없는 줄 알고 구슬리기 쉬워서였어요? 그는 내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한참 후에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는 내가 미쳤었나 봐. 미친 게 아니라 탐욕스러웠던 거죠. 나는 그를 쳐다봤다. 우리 엄마가 재벌이면 당신이 하루아침에 신분 상승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우리 엄마가 투자금을 빼지 않았어도 당신 회사 오래 못 버텼을 거예요. 당신 같은 경영 능력으로는 망하는 게 당연해요. 내 경영 능력이 어때서? 그가 반박했다. 내 엄마가 투자금만 안 뺐어도 난 벌써 상장했을 거야. 상장? 나는 웃음이 터질 뻔했다. 당신 회사 장부는 엉망진창이고 탈세 증거만 모아도 방 하나는 채울 텐데 상장을 하겠다고요? 김진우 씨, 제발 꿈에서 깨요. 그는 이를 악물었다. 눈에는 불만과 원망이 가득했다. 이수연,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당신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했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이 바람피운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는 끝났어요. 아니, 아직 안 끝났네요. 당신 아직 나한테 100억 원 빚졌잖아요. 이자까지 쳐서 빨리 갚아요. 말을 마친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섰다. 햇살이 눈부셨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김진우가 엄마 재벌인 거 알았어요. 알면 알라고 해. 엄마는 전화기 저편에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그래야 그놈이랑 우리 딸이 얼마나 다른 세상 사람인지 알지. 감히 우리 딸을 넘볼 생각도 못하게. 그 사람이 복수하면 어떡해요? 복수? 엄마가 웃었다. 그놈이 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면 내가 그놈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 거야. 쓸데없는 걱정 말고 저녁에 집에 와서 밥이나 먹어. 엄마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등갈비찜 해놨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마음속의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졌다. 그래, 엄마가 있는데 뭐가 두렵겠어. 김진우가 정신 차리고 빚 갚을 돈이나 벌면 다행이고 정신 못 차리면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잘못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모든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김진우가 심은 씨앗은 결국 그가 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카페에서 나온 지 사흘 후 내가 신입사원 교육을 하고 있을 때 지원이 갑자기 회의실로 뛰어들어왔다. 손에는 휴대폰을 흔들고 있었다. 수연아, 대박 뉴스. 백소희가 김진우 고소했대. 나는 직원들에게 10분간 휴식을 주겠다고 말하고 지원을 따라 복도로 나갔다. 무슨 일이야? 뭘로 고소했대? 사기죄. 지원이 휴대폰 속 뉴스를 보여주었다. 백소희가 그러는데 김진우가 자기가 수백억 자산가라고 속였대. 임신하고 나서야 그놈이 빚더미에 앉은 걸 알았다고. 지금 김진우한테 정신적 피해 보상, 청춘 피해 보상,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 양육비까지 해서 총 8억 원을 요구했대. 8억? 나는 웃음이 터질 뻔했다. 차라리 은행을 털지. 김진우, 지금 1억도 없는데 8억은 무슨. 내 말이 지원이 혀를 찼다. 방금 법원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해봤는데 백소희가 증거도 제출했대. 예전에 김진우가 자기 회사 곧 상장될 거고 앞으로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겠다. 10억짜리 빌라도 사주겠다고 자랑했던 녹음 파일. 그 바보 같은 여자, 이제야 녹음의 중요성을 알았나 보네. 나는 벽에 기댔다.
예전에 김진우가 달콤한 말로 꼬실 땐 그 말을 성경처럼 믿었을 텐데 이제는 그게 그놈을 고소할 증거가 됐으니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백소희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수연 씨, 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도와달라고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김진우 고소하는 걸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 8억 원 받아내는 걸 도와달라는 거예요? 저 그냥 김진우 씨 좀 설득해서 저랑 합의하게 해달라고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8억 원 다 필요 없어요. 2억만 주면 돼요. 그 돈 받아서 고향 내려가서 조용히 아이 낳고 살게요. 다시는 그 사람 앞에 안 나타날게요.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라고요? 나는 웃었다. 백소희 씨, 내가 김진우 전처고 당신이 내 가정을 파탄낸 내연녀라는 거 잊었어요? 내가 당신을 도와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녀가 다급하게 말했다. 하지만 저도 피해자라고요. 김진우가 날 속였어요. 그 사람이 100억 넘게 빚진 걸 미리 말해줬으면 저 절대 그 사람이랑 안 만났어요. 수연 씨, 우리 같은 여자잖아요.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제 뱃속의 아이가 아빠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아빠 없이 살 수 없다고요? 나는 비웃었다. 남의 남편 뺐을 땐 그 사람의 가정은 생각 안 했어요? 백소희 씨, 당신의 지금 처지는 다 당신이 자초한 거예요. 남 탓하지 마요. 그리고 당신 뱃속의 아이가 김진우 씨 아이인지도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괜히 남의 자식 키우는 꼴 되지 말고 유전자 검사나 먼저 해봐요. 헛소리 마. 그녀가 소리쳤다. 이 아이는 분명히 진우 씨 아이야. 넌 그냥 질투하는 거잖아. 예전에 진우 씨가 날 선택한 게 질투나서 내가 당신을 질투한다고? 나는 더 이상 그녀와 말 섞고 싶지 않았다. 당신이랑 시간 낭비할 여유 없어요. 끊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김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백소희보다 더 절망적이었다. 이수연, 네가 백소희한테 무슨 말을 했어? 걔가 뭔데 날 고소해. 8억 원? 차라리 죽으라고 해. 난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나는 귀를 후볐다. 당신이 예전에 허풍던 게 문제지. 이제 와서 약점 잡힌 걸 누굴 탓해요. 김진우 씨, 변호사나 빨리 알아보는 게 좋을걸요. 진짜 걔가 이기면 당신 뼈까지 팔아도 못 갚을 테니까.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변호사를 사. 그가 전화기 저편에서 소리쳤다. 이수연, 다 너 때문이야. 내 엄마가 투자금만 안 뺐어도 내 회사가 망했겠어? 내가 이렇게 빚더미에 앉았겠냐고. 백소희가 날 고소했겠어? 또 내 탓이네요. 나는 그와 더 이상 얽히고 싶지 않았다. 할 말 없으면 끊을게요. 나 직원 교육해야 하거든요. 누구처럼 하루 종일 집안 싸움이나 하고 있을 여유 없어요. 끊지 마.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수연아, 내가 잘못했어. 진짜 잘못했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도와주면 안 될까? 백소희한테 말 좀 잘해서 소송 취하하게 해줘. 내가 차용증 써줄게. 앞으로 천천히 갚겠다고. 응? 내가 그걸 왜 신경 써야 하는데요? 네가 신경 안 쓰는 건 알지만 우리 엄마는 신경 써야지. 그가 다급하게 말했다. 우리 엄마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어. 내가 백소희한테 고소당한 거 알면 충격받아서 돌아가실지도 몰라. 수연아, 제발 부탁할게. 예전에 우리 엄마가 너한테 잘해줬던 거 생각해서라도 예전에 나한테 잘해줬다고요? 나는 웃었다. 네, 잘해줬죠. 내가 사준 선물로 내 언니한테 잘 보이고 나 몰래 내 재산 빼돌리라고 부추길 만큼요. 김진우, 당신 아직 양심이 남아있다면 다시는 당신 엄마 이야기 꺼내지 마요. 내가 그 사람이 서명한 합의서들 다 공개해서 병원에서도 고개 못 들고 다니게 만들기 전에 김진우는 전화기 저편에서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한참 후에야 그의 절망적인 외침이 들려왔다. 이수연, 저주할 거야. 평생 시집도 못 가고 늙어 죽으라고 저주할 거야. 나는 그대로 전화를 끊고 수신 차단했다. 지원이 다가와 물었다. 왜 그래? 그둘 또 개싸움했어? 응, 아주 격렬하게.
나는 회의실로 걸어갔다. 백소희는 2억 원에 합의하자고 하고 김진우는 돈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네. 자업자득이지. 지원이 나를 따라오며 말했다. 아, 맞다. 법원 친구가 그러는데 백소희가 재산보전 신청해서 김진우 마세라티 압류했대. 판결 나면 바로 경매에 붙일 거라고. 잘 됐네. 나는 회의실 문을 열었다. 둘이 알아서 싸우라고 해. 둘 다 망해서 다시는 나 귀찮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그 후 며칠 동안 김진우와 백소희의 막장 드라마는 지역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김진우 회사의 부실 경영 문제도 모두 드러났다. 탈세, 임금 체불, 심지어 공금 횡령 혐의까지. 국세청과 노동청 사람들이 번갈아 찾아와 김진우는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다. 왕 여사는 병원에서 이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쓰러졌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몸이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졌다. 의사는 앞으로 계속 누워 지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나는 매일 정시에 출퇴근하고 주말에는 엄마와 쇼핑을 하거나 차를 마시며 평온하고 여유로운 나날을 보냈다. 가끔 지원을 통해 김진우와 백소희 소식을 들었지만 그저 웃어넘길 뿐 더 이상 마음에 두지 않았다. 어떤 사람, 어떤 일은 시간을 낭비할 가치가 없는 법이다. 김진우가 탈세 혐의로 1억 2천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날, 왕 여사가 병든 몸을 이끌고 우리 회사로 찾아왔다. 이번에는 행패를 부리지 않고 조용히 회의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등은 굽어 있었다.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더 늙어 보였다. 나는 비서에게 따뜻한 물 한 잔을 내어주라고 했다. 왕 여사님, 무슨 일로 오셨어요? 그녀는 컵을 든 손을 덜덜 떨었다. 수연아, 제발 우리 진우 좀 살려줘. 제가 그 사람을 살려줄 방법은 없어요. 나는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그 사람 스스로가 잘못한 거예요. 탈세도 사실이고 임금 체불도 사실이잖아요. 이런 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게 내 엄마가 투자금을 빼서 그런 거잖니. 그녀의 눈이 붉어졌다. 회사가 잘 돌아갔으면 그 애가 왜 그런 잘못을 저질렀겠어. 수연아, 네가 우리를 미워하는 거 알아. 우리가 너한테 잘못한 거 알아. 하지만 진우는 내 하나뿐인 아들이야. 내 아들이 감옥 가는 걸 눈뜨고 볼 수는 없어. 그럼 저는요? 나는 그녀를 쳐다봤다. 예전에 당신들이 김진우 씨 부추겨서 재산 빼돌리고 백소희를 집에 들였을 땐 제 생각은 안 하셨어요? 왕 여사님, 세상에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 있어요. 잘못했으면 그 대가를 치러야죠. 알아, 내가 잘못했어. 그녀가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말 방법이 없어. 국세청에서 1억 2천만 원 안 내면 바로 구속시킨대. 수연아, 네가 1억 2천만 원만 빌려주면 안 될까? 내가 평생 너한테 개처럼 충성하고 시키는 건 뭐든지 할게. 응? 돈 없어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있어도 안 빌려줄 거고요. 왕 여사님, 그냥 돌아가세요. 몸조리나 잘하세요. 더 이상 이런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신경 쓴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니까. 정말 안 빌려줄 거니? 그녀가 나를 보며 절망적인 눈빛을 보냈다. 네. 그녀는 갑자기 가방에서 과도를 꺼내 자신의 목에 들이댔다. 이수연, 오늘 돈 안 빌려주면 나네 회사에서 죽을 거야. 죽어서도 널 원망할 거야. 비서가 놀라서 비명을 질렀다. 나는 그녀에게 진정하라고 손짓했다. 왕 여사님, 왜 이러세요? 1억 2천만 원 때문에 목숨을 버릴 가치가 있어요? 가치 있어. 내 아들을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녀의 손이 떨렸고 칼끝이 이미 피부를 스쳐 피가 배어 나왔다. 셋셀 동안 대답 안 하면 엄마, 뭐 하는 거예요? 김진우가 갑자기 뛰어들어와 그녀의 손에서 칼을 빼앗았다. 날 놀라게 하려고 작정했어요? 왕 여사는 그의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다. 아들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널 구해줄 수가 없어. 김진우는 그녀를 아는 채 나를 보았다. 눈빛은 복잡했다. 수연아, 내가 너한테 진 빚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거 알아. 하지만 우리 엄마는 죄가 없잖아.
수술한 지 얼마 안 된 거 생각해서 더 이상 우리 엄마 힘들게 하지 말아줘. 내가 힘들게 했다고요? 나는 비웃었다. 칼 들고 나 협박하면서 돈 빌려달라고 한 건 그분인데요. 김진우, 당신 아직 양심이 남아있다면 세금이나 빨리 내요. 더 이상 당신 엄마 속 썩이지 말고. 돈 없어. 그가 고개를 숙였다. 팔 수 있는 건 다 팔았어. 이제 남은 건 그 한강뷰 아파트뿐인데 그것도 담보 잡혀서 팔 수가 없어. 그건 당신 사정이죠. 나는 사무실로 돌아섰다. 다시는 우리 회사 와서 소란 피우지 마요. 또 그러면 경찰 부를 거예요. 이수연, 김진우가 갑자기 나를 불렀다. 네가 방법이 있다는 거 알아. 네 엄마한테 부탁해서 나 좀 도와줘. 딱 1억 2천만 원이야. 내가 제기하면 꼭 갚을게. 내가 너한테 무릎 꿇을게. 그는 푸통 소리를 내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왕 여사도 따라 무릎을 꿇었다. 모자는 나를 향해 계속 머리를 조아렸다.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그대로 사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어떤 길은 그들 스스로가 선택한 것이다. 무릎을 꿇고서라도 끝까지 가야 할 길. 며칠 지나지 않아 김진우는 그 한강뷰 아파트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팔았다. 6억 원을 손에 쥐고 일부는 은행 담보 대출을 갚고 일부는 체납된 세금을 냈다. 남은 돈은 왕 여사의 치료비로 겨우 충당할 수 있었다. 백소희는 김진우에게서 돈을 받아낼 수 없게 되자 결국 소송을 취하했다.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소문만 들렸고 다시는 이 도시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대로 끝나는 줄 알았다. 그런데 김진우가 집을 판 다음 날 왕 여사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수연아, 우리 이제 갈 곳이 없어. 김진우가 문 앞에 서서 말했다. 손에는 낡은 여행 가방 2개가 들려 있었다. 한강뷰 아파트는 팔았고 우리 엄마도 퇴원했어. 우리 며칠만 내 집에서 지내면 안 될까? 딱 며칠만. 집 구하면 바로 나갈게. 우리 집에서 지내겠다고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어이없는 말을 들었다는 듯이 말했다. 김진우 씨, 제정신이에요? 여긴 우리 집이지 당신들 수용소가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부탁인 거 알아. 그가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정말 갈 곳이 없어. 집 구하려면 보증금이 필요한데 우리는 보증금 낼 돈도 없어. 수연아, 예전 정 같은 소리 하지 마요.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나랑 당신들 김씨 집안은 이미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지낼 곳은 알아서 구해요. 다시는 나 귀찮게 하지 말고. 수연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니? 왕 여사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우리가 이 지경이 됐는데 불쌍하지도 않아? 불쌍하냐고요? 나는 그들을 쳐다봤다. 예전에 당신들이 날 불쌍하게 여겼던 적은 있었어요? 왕 여사님, 김진우 씨, 그냥 돌아가세요. 경찰 부르게 하지 말고요. 김진우는 이를 악물었다.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한참 후에야 그는 왕 여사를 일으켜 세웠다. 가요, 엄마. 저 여자한테 구걸할 필요 없어요. 저 이씨 집안 없어도 우리가 못 살 것 같아요. 그들의 쓸쓸한 뒷모습을 보며 나는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느끼지 못했다. 세상에 누가 누구에게 빚진 것은 없다. 얻고 싶으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들은 예전에 자신들의 것이 아닌 것을 탐냈고 지금 모든 것을 잃은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김진우와 왕 여사를 쫓아낸 지 한 달 후 나는 법원에서 온 소환장을 받았다. 김진우가 나를 고소했다. 지원은 소환장을 보고 분노의 차책상을 내리쳤다. 이 인간 쓰레기, 아직도 낯짝이 있나 보네. 뭘로 널 고소했대? 우리 엄마가 불법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해서 자기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손해배상금으로 300억 원을 요구했어. 나는 소환장을 책상 위에 놓았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투자할 때 자기 신분을 속여서 사기 행위를 했다고도 주장하더라. 그놈 머리에 총 맞았나 봐. 지원이 눈을 크게 떴다. 300억? 차라리 은행을 털지. 그리고 예전에 자기가 울고불고 매달려서 투자해달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사기라고? 낯짝도 두껍다. 두껍든 말든 이미 고소는 들어왔잖아. 나는 웃었다. 잘 됐어.
나도 법정에서 공개하고 싶은 증거가 좀 있었거든. 모든 사람이 김진우가 어떤 인간인지 알게 해줘야지. 재판 당일 김진우와 왕 여사는 일찌감치 와 있었다. 김진우는 몸에 맞지 않는 양복을 입고 머리는 기름을 발라 빗어 넘겼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결혼식에 참석하는 줄 알았을 것이다. 판사가 개정을 선언하자마자 김진우의 변호사가 터터부주하게 말을 쏟아냈다. 우리 엄마가 어떻게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김진우를 속여 불평등 계약을 맺게 했는지, 김진우의 회사가 상장 직전이었을 때 갑자기 투자금을 회수해 회사를 파산시키고 김진우에게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는지에 대해 우리 엄마는 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일부러 해외에서 귀국했다. 그 말을 듣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변호사님, 조사를 제대로 안 하셨나 보네요. 예전에 당신 의뢰인이 울면서 제게 투자해달라고 했습니다. 100억 원만 투자해주면 회사를 상장시키고 제게 지분 30%를 주겠다고요. 이제 와서 회사가 망한 게 제 탓이라고요? 이 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상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었다. 투자에 위험이 따르는 것은 맞지만 회장님께서 투자금을 회수한 시점이 너무 절묘합니다. 명백히 고의적인 행위입니다. 고의적이면 어때요? 우리 엄마가 의자의 등을 기댔다. 계약서에 똑똑히 적혀 있잖아요. 을측에 중대한 계약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갑은 투자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고. 당신 의뢰인이 혼외정사를 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린 거 어느 것 하나 중대한 계약 위반 아닌 게 있어요? 제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았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우리 엄마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증거를 제출하라고 손짓했다. 김진우와 백소희의 카톡 대화 내용, 송금 내역, 호텔 출입 기록이 대형 스크린에 하나씩 투영되었다. 김진우가 회사 자금을 빼돌린 거래 내역도 한 건 한 건 명확하게 드러났다. 김진우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왕 여사는 고개를 푹 숙이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 했다. 우리 측 진술 차례가 되자 내 변호사는 녹음 파일 하나를 재생했다. 예전에 김진우가 우리 엄마와 투자 계약을 맺을 때의 대화 내용이었다. 이모님, 걱정 마세요. 제가 정말 열심히 해서 절대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진우야, 내가 투자하는 건 괜찮은데 조건이 하나 있어. 우리 딸한테 잘해야 한다. 절대 속 썩이면 안 돼. 걱정 마세요. 제가 수연이한테 얼마나 잘하는데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요. 만약 제가 수연이 속 썩이면 바로 투자금 빼서 절길 바닥에 나앉게 하셔도 돼요. 녹음 파일 재생이 끝나자 법정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다. 판사가 김진우를 쳐다봤다. 피고, 이 녹음 파일은 사실입니까? 김진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한참 동안 제대로 된 말을 하지 못했다. 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그냥 한번 해본 말이었어요. 그냥 한번 해본 말이라고요? 우리 엄마가 비웃었다. 남자는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이 뱉은 말은 당신이 책임져야죠. 당신은 내 딸 속을 썩인 정도가 아니라 재산을 빼돌리고 혼외정사까지 했어요. 내가 투자금을 회수해서 당신을 길바닥에 나앉게 한 건 당신이 말한 그대로 해준 것뿐이에요. 김진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의자에 주저앉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판사는 당일 선고를 내렸다. 김진우의 소송은 기각되었고 이번 소송의 모든 비용 총 200만 원을 그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결과를 듣고 왕 여사는 숨이 넘어갈 듯 하더니 그대로 기절해서 구급차에 실려갔다. 김진우는 법정문 앞에 넋이 나간 사람처럼 서 있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 청구서 한 장을 건넸다. 이게 당신이 내게 진 마지막 빚이에요. 원금 100억 원의 이자까지 합쳐서 총 156억 원. 빨리 갚아요.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이수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이렇게까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를 쳐다봤다. 그냥 내 것을 되찾는 것뿐이에요. 김진우, 알아서 잘해요. 말을 마친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햇살이 몸 위로 쏟아졌다.
따뜻했다. 나는 이 길고 긴 막장 드라마가 드디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김진우가 그 후 어떻게 됐는지 나는 더 이상 알아보지 않았다. 지원에게 듣기로는 왕여사 병원비를 대기 위해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른다고 했다. 하루에 20만 원을 벌지만 왕여사 하루 약값도 안 된다고. 나는 엄마의 지원 아래 회사를 잘 꾸려나갔고 새로운 사업도 확장했다. 여가 시간에는 여행을 다니며 세상을 구경했다. 평온하고 충실한 나날을 보냈다. 가끔 김진우가 생각났지만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없었다. 어떤 사람, 어떤 일은 길 위의 풍경과 같다. 보고 지나가면 그만이다. 계속 마음에 둘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앞을 보고 잘 살고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이다. 법원 판결 후 세 번째 달, 내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멀리서 김진우를 보았다. 그는 색이 바랜 파란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바짓단에는 흙탕물이 묻어 있었다. 특가 채소 코너에 쭈그리고 앉아 시든 배추를 짚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곰처럼 둔해 보였다. 예전에는 특가 채소를 가장 싫어했다. 먹으면 격이 떨어진다고. 지금은 500원을 아끼기 위해 아주머니들과 몸싸움을 하고 있었다. 김진우 씨, 나는 카트를 밀고 다가갔다. 마음속에는 아무런 파동도 없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을 본 듯했다. 그는 벌떡 고개를 들었다. 나를 보자 얼굴이 시뻘개졌다. 허둥지둥 배추를 장바구니에 쑤셔넣고 일어나 피하려 했지만 카트에 막혔다. 네, 네가 여긴 어쩐 일로? 그는 눈을 피하며 모기 소리만 한 목소리로 말했다. 손은 무의식적으로 작업복 옷깃을 만지작거렸다. 달아빠진 상표를 가리려는 듯했다. 장 보러요. 나는 카트 안에 신선한 돼지갈비를 가리켰다. 오늘 엄마가 집에 오시는데 이 마트 등갈비를 제일 좋아하시거든요. 1근에 38, 0원이라 좀 비싸긴 한데 신선하잖아요. 그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장바구니 안에 시든 배추가 그를 비웃는 듯했다.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나를 알아보고 다가와 말했다. 아가씨, 이분 친척이야? 딱해 보이네. 특가 채소도 제대로 못 집어가고. 예전에 알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아니고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가 내 전남편이라고는 말하지 않았다. 김진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갑자기 그는 장바구니에서 구겨진 비닐봉지를 꺼냈다. 안에는 계란 몇 개가 들어있었다. 이거 아침에 시장에서 주운 건데 안 상했어. 너 가질래? 아니요, 괜찮아요. 나는 카트를 밀고 가려 했다. 그가 갑자기 내 팔을 붙잡았다. 수연아. 그의 눈이 빛났다.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했다. 네가 내 엄마한테 나 일자리 좀 알아봐 달라고 해주면 안 될까?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벽돌 나르기, 시멘트 나르기, 화장실 청소까지. 왕여사 약값만 벌 수 있다면 우리 엄마 회사 사람 안 구해요. 나는 팔을 뿌리쳤다. 그리고 지난주에 반년 동안 해외 출장 가셨어요. 내년 초에나 돌아오세요. 그럼 너는? 그가 포기하지 않았다. 내 회사 사람 구하잖아. 구인 광고 보니까 운전기사 구하던데. 나 운전면허 있어. 예전에 마세라티 몰았으니까 운전 실력은 확실해. 우리는 비즈니스 운전기사를 구하는 거예요. 대학교 졸업, 이게 국어 가능, 5년 이상 경력. 당신이 부합하는 조건이 있어요? 나는 그를 쳐다봤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듯했다. 나 배울 수 있어. 당신이 다 배울 때쯤이면 세상이 변해 있을걸요. 나는 두 걸음 앞으로 가다가 다시 그를 돌아봤다. 김진우 씨, 나한테 구걸할 시간에 어떻게 돈 벌지나 생각해요. 당신 능력 있다면서요. 배달만 해도 하루에 20만 원은 벌 텐데 여기서 특가 채소나 집어가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는 이를 악물었다. 눈빛이 서서히 꺼져갔. 결국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고 흐느꼈다. 마치 버림받은 아이 같았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보지 않고
카트를 밀고 계산대로 향했다. 어떤 사람은 갈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다. 며칠 지나지 않아 지원이 내게 동영상 하나를 보냈다. 영상 속 김진우는 배달 대행업체의 노란색 점퍼를 입고 빗속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고 있었다. 시간을 맞추기 위해 신호를 위반하다가 경찰에게 걸렸다. 벌금 20만 원. 그는 경찰에게 이 배달 늦으면 5만 원 깎인다고 벌금 좀 깎아달라고 애원했다. 경찰은 그를 무시하고 벌금 고지서를 발부하고 가버렸다. 저 찌질한 꼴 좀 봐. 지원이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예전에 마세라티 몰 때는 신호 위반에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더니 지금은 스쿠터 타다 벌금 20만 원에 목숨 거네. 자업자득이지. 나는 답장하고 동영상을 삭제했다. 나는 김진우가 이대로 조용히 살 줄 알았다. 그런데 그가 또 우리 회사 아래층으로 찾아왔다.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입구 그늘에 서 있었다. 손에는 보온병 하나가 들려 있었다. 수연아, 뭐 좀 가져왔어. 그가 보온병을 내밀었다. 보온병에는 XX 공사장 식당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다. 왕 여사가 오늘 좀 괜찮아져서 좁쌀죽을 좀 끓였어. 네가 예전에 좋아했다고. 필요 없어요. 나 좁쌀죽 안 좋아해요. 나는 한 걸음 물러났다. 그냥 가져가서 그분이나 드리세요. 몸도 약하신데 보신하셔야죠. 그냥 받아줘. 그가 보온병을 내 품에 억지로 안겼다. 계란도 2개 넣었어. 아침에 일부러 넣어주려고 삶은 토종란이야. 한 알에 500원이나 해. 김진우 씨, 도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나랑 당신은 이미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찾아오면 재밌어요?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그가 고개를 숙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예전에 내가 쓰레기였어. 내가 너한테 잘못했어. 내가 너한테 과분한 거 알아. 용서해달라고도 안 할게. 그냥 내가 정말 변했다는 거 알아줬으면 해서. 변했든 안 변했든 그건 당신 사정이지. 나랑 상관없어요. 나는 돌아서려 했다. 그가 갑자기 주머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이거 내가 쓴 차용증이야. 그가 종이를 내밀었다. 156억 원.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거 알아. 하지만 열심히 돈 벌게. 내가 못 갚으면 내 아들이라도 갚을 거야. 당신 아들이요? 나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백소희가 나왔어요? 나왔어. 아들이야. 그의 눈에 잠시 자랑스러운 빛이 스쳤다가 이내 어두워졌다. 하지만 애를 나한테 던져두고 가버렸어. 나랑 같이 살면 희망이 없다고. 지금 왕 여사가 애 봐주고 나는 낮에는 배달하고 밤에는 공사장에서 일해. 하루에 30만 원 넘게 벌어. 약값 빼고는 전부 모아서 조금씩 갚을게. 안 갚아도 돼요. 나는 그가 든 차용증을 보며 갑자기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 돈 그냥 당신 아들 돌잔치 선물이라고 생각할게요. 앞으로 다시는 찾아오지 마요. 그는 얼어붙었다. 손에 들고 있던 보온병이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다. 좁쌀죽이 사방으로 튀었다. 토종란 2알이 내 발치로 굴러와 깨졌다. 노란색 계란물이 내 신발에 튀었다. 뭐라고? 그가 눈을 크게 뜨고 알아듣지 못했다는 듯이 물었다. 돈 안 갚아도 된다고요. 나는 티슈로 신발에 계란물을 닦았다. 대신 다시는 날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왕 여사랑 당신 아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사는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평생 다시는 만나지 말죠. 말을 마친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사 건물로 들어갔다. 등 뒤로 그의 억눌린 울음소리와 그를 쫓아내는 경비원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었다. 김진우는 다시는 나를 찾아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소식은 간간이 내 귀에 들려왔다. 지원에게 듣기로는 왕 여사의 병세가 더욱 악화되어 신장이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수술비만 5억 원. 김진우는 돈이 없어서 병원 복도에 신문지를 깔고 낮에는 배달하고 밤에는 그녀 곁을 지켰다고 한다. 한 번은 너무 피곤해서 침대 옆에 엎드려 잠들었는데 왕 여사가 물을 마시려다 그를 깨우지 못하고
혼자 일어나려다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다고. 지금은 침대에 누워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하루 간병비만 20만 원. 또 다른 빚이 늘어난 셈이다. 그놈 대체 뭘 위해서 저러는 걸까? 지원이 전화기 너머로 한숨을 쉬었다. 예전에 너랑 잘 살았으면 지금 이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을 텐데 뭘 위해서긴. 자기가 저지른 짓이지. 나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아, 맞다. 백소희는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 아니, 나타났어. 지난달에 와서 한바탕 난리쳤대. 지원이 웃었다. 김진우한테 아들이 있다는 소식 듣고 양육권 뺏으러 왔대. 양육비로 한 달에 100만 원 안 주면 법원에 고소하겠다고. 그런데 병원 복도에서 신문지 깔고 자는 김진우랑 침대에 누워 끙끙 앓는 왕 여사 보더니 바로 꼬리 내리고 거지 같은 놈이라고 욕하고 도망갔대. 다시는 안 나타나고. 예상했던 대로네. 나는 서류에 서명했다. 그 여자 성격에 김진우랑 같이 고생할 리가 없지. 전화를 끊자 비서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다. 이 전무님, 아래층에 왕시성을 가진 간병인께서 이걸 전해주고 가셨습니다. 김진우 씨가 보내신 거라고. 그녀가 비닐봉지에 싼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열어보니 안에는 은으로 만든 아기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조잡한 솜씨였고 위에는 삐뚤빼뚤한 안자가 새겨져 있었다. 간병인이 그러는데 김진우 씨가 배달해서 모은 돈으로 길거리 노점에서 사신 거래요. 전무님 평안하시라고 비서가 덧붙였다. 그리고 김진우 씨가 어제 배달하다가 차에 치여서 다리 골절로 병원에 입원했대요. 왕 여사님 돌볼 사람도 없고 간병비도 100만 원 넘게 밀려서 병원에서 쫓아낼 판이라고. 나는 차가우는 목걸이를 쥐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 재무팀에 가서 500만 원 찾아와요. 나는 비서에게 말했다. 병원에 갖다 주고 왕 여사님 병원비랑 간병비 내고 남은 돈은 김진우 씨 영양제라도 사드리라고 해요. 네, 전무님, 아직도 그 사람들을 도우시게요? 비서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마지막이에요. 나는 목걸이를 서랍에 넣었다. 이 목걸이에 대한 답례라고 생각하죠. 비서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 지시대로 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간병인이 또 물건을 가져왔다. 이번에는 김진우가 쓴 감사 편지였다.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종이에는 눈물 자국이 있었다. 편지에는 왕 여사의 수술비가 모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사회에 따뜻한 분들이 기부해 주셨다고. 앞으로 착실하게 살고 열심히 빚을 갚고 다시는 나를 귀찮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진우 씨가 이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패라고 했습니다. 간병인이 손을 비비며 미안해했다. 전무님께 감사하다고 정말 좋은 분이라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웃었다. 몸조리 잘하고 어머니랑 아이 잘 돌보라고 전해주세요. 간병인이 떠난 후 나는 그 편지를 보며 갑자기 마음이 홀가분해졌다. 김진우가 밉긴 했지만 그도 잉여더 벌을 받았다. 왕 여사와 백소희도 각자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렀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라는 것이겠지. 왕 여사가 수술한 지 2년째 되던 봄, 나는 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행사장 입구에서 한태준 씨를 만났다. 그는 우리 엄마의 비즈니스 파트너였고 젊고 유능하며 잘생기기까지 했다. 예전에 엄마가 우리를 엮어주려고 했지만 나는 김진우 일 때문에 마음이 없어서 계속 그를 외면했었다. 이 전무님, 오랜만입니다. 그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양복 소매에 다이아몬드 커프스 버튼이 빛났다. 회사 잘 꾸려나가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지난달에는 경제잡지 표지에도 나오셨더군요. 한 대표님, 과찬이십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나는 그와 악수했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힘있었다. 운도 실력의 일부죠. 그가 웃었다. 방금 전무님 강연 영상을 봤는데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대한 분석이 아주 날카롭더군요. 시간 되실 때 협력 방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좋죠. 나는 그에게 명함을 건넸다. 다음 주에 시간 괜찮은데 한 대표님 시간 되시면 식사 한번 하시죠. 영광입니다.
그가 명함을 받아 양복 안주머니에 넣었다. 장소는 운정으로 하죠. 그 집 캐비어가 맛있습니다. 한 숟가락에 8만 원이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죠. 예전 같았으면 나는 그가 사치스럽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인생은 돈을 아끼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살기 위해 사는 것이다. 한태준 씨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지원에게서 카톡이 왔다. 포럼 휴게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 한 명을 데려왔다고. 내가 가보니 지원 옆에 작은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대략 2살 정도 되어 보였고 아주 귀엽게 생겼다. 손에는 과자를 들고 입으로 가져가고 있었다. 수연아, 이쪽은 내 아들, 아난이야. 지원이 웃으며 말했다. 얼른 이모한테 인사해야지. 이모, 안녕하세요. 아난이가 옹알이하듯 말했다. 눈은 반짝반짝 빛나는 마치 검은 포도알 같았다. 정말 착하네. 나는 가방에서 작은 로봇을 꺼냈다. 이모가 주는 선물이야. 노래도 하고 춤도 춰. 아난이는 로봇을 받고 기뻐서 손뼉을 쳤다. 고맙습니다, 이모. 그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나는 갑자기 인생이 정말 아름답다고 느꼈다. 포럼이 끝나고 한태준 씨가 차로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미래타워를 지날 때 나는 김진우를 보았다. 길가에서 전단지를 돌리고 있었다. 다리는 아직 좀 저렸고 걸음걸이가 불편해 보였다. 그는 품에 아이를 안고 있었다. 그의 아들일 것이다. 아이는 잠들어 있었고 작은 얼굴을 그의 작업복 셔츠에 기대고 있었다. 차 세울까요? 한태준 씨가 물었다. 아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냥 가요. 차창 밖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갔다. 김진우와 그의 품에 안긴 아이는 작은 검은 점으로 변했다. 나는 알았다. 나와 그들의 이야기는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집에 돌아오니 엄마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다.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귀여웠다. 왔어? 그녀가 고개를 내밀었다. 태준이가 데려다 줬어? 그애 괜찮더라. 엄마가 보기엔 김진우 그놈보다 100배는 나아. 엄마, 또 쓸데없는 걱정하시네요. 나는 다가가 채소를 다듬는 것을 도왔다. 쓸데없는 걱정이 아니라 관심이지. 그녀가 내 손을 토닥였다. 너 아직 젊은데 계속 혼자 지낼 수는 없잖아. 한태준, 사람도 괜찮고 너한테 마음도 있는 것 같던데 한번 만나봐. 생각해 볼게요. 나는 웃으며 거절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 때 엄마가 갑자기 빨간색 보석 상자를 꺼냈다. 열어보니 안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펜던트는 하트 모양 다이아몬드였고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였다. 이거 엄마가 너 주려고 산 거야. 지난달 경매에서 샀어. 그녀가 목걸이를 내 목에 걸어주었다. 내 새로운 인생 시작을 축하하는 선물이라고 생각해. 엄마, 이거 너무 비싸요. 나는 목걸이를 만지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안 비싸. 우리 딸은 최고의 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그녀가 나를 안아주었다. 예전에 엄마가 잘못했어. 김진우 그놈 실체를 못 보고 너 고생하게 만들었어. 앞으로는 엄마가 절대 너 고생 안 시킬게. 엄마, 저 고생 안 했어요. 나는 그녀 품에 기댔다. 예전에 그 일들이 없었다면 저도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제가 뭘 원하는지도 몰랐을 거고요. 그래, 그 끔찍한 일들을 겪고 나서야 나는 깨달았다. 여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 많은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과 자신감을 갖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그 후 나는 한태준 씨와 정말로 사귀게 되었다. 그는 내게 아주 잘해주었고 내 일을 존중해주고 내 결정을 지지해주었다. 우리는 함께 여행하고 함께 일하고 함께 미래를 계획했다. 김진우는 가끔 내 삶에 나타났다.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뉴스에서. 그는 나중에 작은 배달팀을 꾸려 병원의 영양식을 전문적으로 배달했다고 한다. 가격도 저렴하고 서비스도 좋아서 장사가 꽤 잘 됐다고. 지역 민생 뉴스에도 나왔다고 들었다. 지원에게 듣기로는 왕 여사의 몸이 많이 좋아져서 아이를 봐줄 수 있게 되었다고.
김진우의 아들도 유치원에 다니고 아주 귀엽게 자랐다고. 백소희는 고향에서 돈 많은 남자와 재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는 것이 들통나 또 이혼당했다고. 별로 좋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고. 이런 소식들은 내게 마치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마음속에 아무런 파동도 없었다. 나는 더 많은 에너지를 일과 삶에 쏟았다. 회사는 점점 커져 여러 개의 지사를 냈고 나도 다른 사람들 입에서 이 전무님으로 불리게 되었다. 여가 시간에는 엄마 한태준 씨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세상의 모든 풍경을 보았다. 에펠탑 아래 서서 나를 위해 사진을 찍어주는 한태준 씨를 보고 옆에서 엄마는 계속 웃었다. 햇살이 우리 몸 위로 쏟아졌다. 따뜻했다. 나는 알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원했던 삶이라는 것을. 자유롭고 멋지고 사랑이 가득한 불행했던 과거는 바람에 날려보내면 그만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앞으로 계속 행복할 것이라는 사실이다.